무아의 책그릇.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을 확장하는 데 실패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지만 실패라는 개념은 전일적인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메커니즘은 승리와 패배, 선과 악 같은 모든 상황의 양면을 다 보라고 강요한다. 누군가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환자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고 만다. 죽음은 치유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죽음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스스로 치유하고 치유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 잭슨의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잭슨은 악성 뇌종양 때문에 내게 왔다. 그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극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죽든 살든 상관없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매듭 지어야 할 인간 관계에서부터 맞닥뜨려야 할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 모든 조각을 있는 대로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지어 그는 미처 보내지 못한 감사 편지까지 모두 생각해냈다. 잭슨은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의식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은 갖가지 업무를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끊임없이 물었다. 이 생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매번 어떤 통찰이나 대답이 찾아왔으며 그는 그에 따라 행동했다. 예를 들어 그는 전처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유를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생활을 충분히 한 것 같으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때 아내가 무척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던 모습을 그는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명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그는 신중하게 말을 아꼈다. 전처는 자신의 이런 태도에 상처받은 몇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습관화된 하나의 패턴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장 극적인 희생자일 뿐이었다. 잭슨은 사람들이나 상황을 떠나면서 자기가 만든 혼란을 지켜볼 때 힘을 갖게 되는 느낌이 좋았다고 시인했다. 그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나면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간단 명료해지기로 했다. 그는 자기 행동의 희생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사과의 말과 함께 그때의 행동을 해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잭슨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시험했고 그 그림자를 빛으로 옮겨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아직도 그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내 삶의 교훈을 모두 끝냈다고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의식화의 목표는 죽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의식화 된다고 해서 질병의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목표는 우리 삶의 모든 변화와 우리 몸의 모든 변화를 그 변화에 포함된 진실의 메시지를 흡수하도록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명상 같은 수련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면 신체적인 질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물질 세계의 정복이 의식화의 목표는 아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몸은 길을 가는 과정에 가르침을 주는 매개체일 뿐이다.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는 일은 인간의 영혼이 의식화의 여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평온한 상태의 한 측면이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잇는 다리를 건너 의식의 확장을 이룩한 사람들이 삶의 연속성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가진 두려움 중 일부는 즉시 와해된다.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진실 속에 사는 능력을 방해하는 감각을 치유하는 우리의 힘과 인간의식의 본성에 대한 나 자신의 깨달음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그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는다. 스콧과 헬렌은 환경운동에 대한 공로와 자급자족의 생활을 추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땅으로 돌아가기라는 삶의 방식은 1930년대만 해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그들은 일종의 반역자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들은 손수 집을 짓고 손수 기른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았다. 70년 이상을 땅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고 1995년 죽는 날까지 헬렌은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환경을 존중하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권유하는 철학적인 글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수많은 강의도 했다. 그중 하나가 조화로운 삶인데 이 책에서 그들은 자연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생활 방식이 얼마나 이로운지 쓰고 있다. 신의 인과율이 지닌 더욱 위대한 순환에 대한 그들의 이상과 깨달음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스콧은 100세가 되던 1980년 초에 죽었다. 헬렌이 내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 그녀를 사귀는 특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이 선택한 죽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스콧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방식대로 더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스콧이 난로에 넣을 뗄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나무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 더는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이는 더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말했죠. 그이가 음식을 끊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3주 동안 나는 그이 옆에 줄곧 같이 있었어요. 나도 그이에게 무슨 음식을 권하거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스콧이 내린 그 선택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이었죠. 스콧 니어링은 오랜 시골 생활의 주제였던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죽기로 결심한 지 3주 만에 숨을 거두었다. 헬렌은 덧붙였다. 나 역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즈음에 이르면 서슴지 않고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죽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떠나기 적절한 때를 그냥 알아채기만 하면 되지요. 그리고 음식을 끊어서 시간에 협력하면 되고요. 그냥 몸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큰일이 아닙니다. 스콧과 헬렌은 일정한 수준의 깨달음과 개인적인 선택을 이루었다. 그들이 선택한 죽음의 방법은 죽음이란 오로지 신에게 달려 있다는 종교적인 믿음뿐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간섭하는 부족적인 신앙에도 도전하는 행위였다. 만약 죽을 때가 왔음을 알아차린다 해도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인식에 기꺼이 협력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가? 아마도 스콧은 개인적인 삶을 초월해서 살기 위해 노력했고 오직 진실만을 따르겠다는 이상과 합치되게 산 결과 숨을 거둘 시간이 왔음을 내면에서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입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질병으로 무너지기보다 차라리 자신의 직관과 협력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전한 의식을 가진 채로 떠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의식을 가지고 죽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의식적인 삶을 영위해온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 가운데 하나다. 1995년 9월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도 헬렌이 세상을 떠났다. 운전 중에 심장이 마비됐다고 했다. 언젠가 다음 책을 탈고하는 대로 이번 생을 마감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킨 셈이었다. 우리의 부족적인 마음은 죽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미신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헬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인 형체를 넘어서는 삶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을 완성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스콧과 헬렌 두 사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걀 림포체는 저명한 스승이자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의 저자다. 그는 유머 감각이 풍부한 성품 때문에 웃는 림포체라는 별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84년 나는 파리에서 그를 만났다. 그와 알고 지낸 적은 없었지만 티베트 스승들에 대한 책은 수도 없이 읽었다. 많은 티베트 스승은 시간과 공간의 일상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산다고 한다. 그 중에는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맨몸으로 1시간에 50km를 달린다든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티베트 스승들은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직접적인 요청을 받을 때마다 항상 다른 스승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비껴간다는 내용을 읽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 스승에 대한 진실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소걀의 숙소로 가는 길에 나는 저녁 식사로 뭘 먹게 될지 궁금했다.
티베트 사람들의 관습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혹시 저녁 식사 전에 긴 시간 동안 함께 명상해야 하는 건 아닌지 등 온갖 우스운 상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식사가 도착했는데 소걀은 도시락으로 포장된 중국 요리를 주문했다. 우리는 종이 상자에 든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사무실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는 소걀에게 물었다. 당신이 공중 부양을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는 웃으면서 조금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전혀.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스승은 하셨지요. 나는 또 물었다. 명상을 하면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내 질문에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승은 하셨지요. 그의 대답은 내가 읽은 내용과 똑같았다. 티베트 스승들은 인터뷰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관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린다는 바로 그대로였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소걀은 아마도 나의 마음을 읽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 무엇이며 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고 있겠지. 마침내 나는 말했다. 더 질문이 없어요. 저한테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우리 스승이 돌아가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군요. 그는 말했다. 그분은 점성가들을 불렀어요. 함께 앉아 당신의 천궁도를 펼쳐보라고 하셨죠. 지상의 에너지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거두어들일 완벽한 시간대를 특별히 유념해서 찾아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분의 영혼은 특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형태의 에너지 결과도 일으키지 않고 떠나고 싶어 하셨지요. 선생은 그러한 일을 모를 수도 있겠군요. 어떤 영혼이 지구를 떠날 때 전체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영혼이 떠나게 되면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극적이지요. 결국 점성가들이 그분의 죽음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시간대를 찾아냈어요. 그러자 그분은 떠나는 그날 그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날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제자들을 축복한 다음 눈을 감고 몸에서 영혼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는 소걀에게 그분이 병으로 죽기를 선택하셨는지 물어보았다. 그 질문에 소걀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병이라고요? 어떤 병이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에너지가 이 지상에 들어와야 할 가장 완벽한 순간에 태어나듯이 이 지구를 떠나는 가장 완벽한 순간 또한 있습니다. 우리 스승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질병으로 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육체가 몰락하는 고통을 허용하지 않고도 몸에서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소걀은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신과 아무런 갈등도 없음을 아는 수준의 의식을 얻은 상태이며,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신의 선택과 같아지는 단계라고 말했다. 소걀에 의하면 그의 스승은 선택의 딜레마, 즉 어떤 선택이 다른 선택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의식 상태에서 살았다. 모든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소걀은 깨달은 마음을 가진 삶과 죽음을 보여준 한 사례가 바로 그의 스승이라고 말했다.